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소비 이론의 미시경제적 기초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케인즈의 절대소득 이론에 대해 이 가지는 이제 그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소비 이론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보다 그 소비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소비 이론의 미시경제적 기초를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이론의 미시경제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은 소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때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제약 하에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소비자겠죠. 그럼 이제 미시경제적 기초로 갔을 때 우리 소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소비,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는 우리가 비록 미시경제적인 기초를 가지고 보려고는 하지만은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X제하고 Y제 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소비 액수에 내가 이번 달에 뭐 100만 원을 소비할 것이냐, 150만 원을 소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결정인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번 달에 나에게 주어진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15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그러니까 저축을 적게 한다는, 더 많이 소비를 하면. 그래서 결국은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 선택의 문제는 소비와 저축 간의 선택의 문제고, 근데 저축은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소비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 이론은, 소비 선택은 X제와 Y제 간의 선택이 아니고 기간 간 소비액의 선택이다. 그래서 intertemporal consumption choice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간 간 예산 제약을 이제 먼저 기간 간 소비 선택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효용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두 번째는 이제 예산 제약이 있어야겠죠. 예산 제약을 먼저 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이 가장 간단한 이제 기간 간 선택의 문제를 보려면 최소한 두 기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1기하고 2기라고 놓고, 1기의 소득, 2기의 소득은 이거는 이미 주어져 있고,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만 선택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보기로 했었죠. 이때 이제 예산 제약을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경우를 본 것이 그 로빈슨 크루소 예산 제약을 봤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 혼자 무인도에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가진 뭐 이게 뭐 밀이든 뭐든 간에 이걸 자기가 그냥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Y1하고 Y2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곡식의 형태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곡식이 보관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 제약이 되고, 이 예산 제약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걸 이제 C1이라고 하고 C2라고 하면은, 이 평면에서 우리가 Y1, Y2를 찍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Y1이 여기고 Y2가 여기라고 하면은 Y1, Y2에 해당되는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소득을 나타내는 점인데, 이걸 우리가 소득점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사람의 1기하고 2기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각각 보여줄 수 있는 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예산 제약은 이제 뭐 요 사각형 안이 되겠죠. 그죠? 실제로는 이제 그 사각형의 내부에서는 선택을 안 할 겁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면, 효용이 높아진다면 끝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높죠. 가장.
남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뭐 이 사람의 효용에 달려 있는 거니까 효용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2는 대차 거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1에서는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남겨가지고 다음 1기에 다 소비를 하지 않고 일부 남겨둔 곡식을 2기에 그대로 쓸 수가 있다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연습 문제 그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C1은 Y1을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C2는 어떻게 되느냐? C2는 Y2에다가 더하기 S1하고 같아지잖아요. S1은 뭐냐면은 Y1 빼기 C1이죠. 그래서 C2는 Y1 더하기 Y2 빼기 C1인데 C1이 이제 0보다 크고 Y1보다 작기 때문에 C2의 범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래도 되고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C1 이렇게 넘기면 C1 더하기 C2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놓는 게 낫겠네. C2는 Y1 더하기 Y2 빼기 C1.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Y1 더하기 Y2면은 45도 선이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러면 이게 Y1이고 이게 Y2면 여기 45도 선을 그으면은 이 높이가 Y1 더하기 Y2가 되잖아요. 이 절편이. 그죠? 그 다음에 빼기 C1이니까 C2는 이거에서 C1을 빼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이 선의 식이 되는 거죠. 그죠? C2는 Y1 더하기 Y2 빼기 C1이라는 직선의 식이 바로 이 선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용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 C1은 제로부터 Y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C1의 범위는 여기밖에 안 되고 여기는 넘어갈 수가 없죠. 왜? 이거는 2기에서 밀을 끌어다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관만 가능하고. 2기에 있는 밀을 끌어다 쓰려면은 타임머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관이 가능해지면은 예산 제약이 더 똑같은 소득점 1기하고 2기에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데 예산 제약의 범위가 더 넓어지죠. 그 얘기는 뭡니까?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 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담으로 본 것이고. 자, 대차 거래가 가능한 경우를 봅시다.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웃이 있어가지고, 남아도는 밀을 빌려주고, 모자라는 밀을 빌렸다가, 그 다음에 2기 때 갚을 수가 있는 경우예요.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것은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를 말하죠. 그죠? 빌리고 빌려주는. 밀을 지금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밀보다도 더 많이 쓰려면은 빌렸다가 그렇지만 2기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갚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밀이 너무 많으면은 지금 좀 남겨뒀다가 2기 때 내가 쓰겠다. 그것도 이제 남겼다가 쓸 수도 있지만은 빌려줬다가 돌려받으면은 혹시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대차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이자율을 이렇게
이자율은 이제 1기에서 남겨서 2기로 갈 때 이제 이자율이 R이라고 하는 이자율이고, 이 이자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까지 하려면은 제너럴 이퀄리브리움이 돼야 되는데, 뭐 그 모양이 더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자율은 R로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예산 제약식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C1이 제로보다 크고 Y1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 제약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S1이라고 하는 것이 1기 때 소득에서 1기 때 소비를 하고 남는 부분을 우리가 저축이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S1이라고 합시다. 이 S1은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S1이 플러스의 값을 가지면 플러스의 저축을 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보다도 소비를 적게 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이제 마이너스의 저축인데, 마이너스의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보다도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S1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면 이 S1은 이제 이 자체는 플로우입니다. 이 1기 기간 중에 내가 쭉 걸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1기 말이 되면은 이 플로우인 S1의 결과 나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내 재산이 생깁니다. S1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스탁이. 이 순간, 1기 말, 이 순간이 되는 순간에 이제 스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산을 이 사람이 그냥 미래 형태로 2기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대차 거래가 가능하면 뭡니까? 빌려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빌려주면 R이라고 하는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기 말에 이걸 빌려줍니다. 빌려준 것은 이제 B1이라고 합시다. B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B는 뭐 반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다른 이웃들한테 자기가 저축한 미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B와는 S1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1기 초에 아무런 미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기 말에 가지고 있는 밀은 1기 중에 자기가 벌어들인, 재배한 밀에서, 거둔 밀에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만이 딱 1기 말에 가지고 있는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기 중에 저축이고, 이거는 1기 말의 밀의 양인데, 이 밀의 양이 그냥 밀의 양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줌으로써 어떤 채권이라든지 남에게 빌려준 밀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변함으로, 금융자산으로 변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R이라고 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발생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2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기가 되면은 이 사람은 C2를 쓰고요. 더하기 S2가 이제 2기인데, 이거는 2기 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근데 소득은 Y2에다가 더하기, 이것만 2기 중에 소득이 아니고 R 곱하기 B1이 될 겁니다. 잠깐만요. 뒤에 우리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기 중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발생한 소득은 Y2, 2기 중에 로빈슨 크루소가 재배를 해가지고 거둬들인 밀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1기 때 밀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밀로부터 이 사람이 받는 이자가 2기 때의 이 사람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아니고 뭐 빌려준 밀을
대해서 이자만 받는 게 아니고 원금까지 받으니까 1 플러스 R의 B1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플로우로서의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 때 발생하는 소득은, 플로우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기 말에 이 사람의 이제 스탁을 우리가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로우 따지고 스탁 따지고 플로우 따지고 스탁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내가 1학기 때 거시경제 1 가르칠 때 수업 들은 학생들은 내가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유량, 저량 항상 구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수업을 들어도 아마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그냥 손 가는 대로 1 플러스 R B1이라고 씁니다. 구분이, 스탁하고 유량하고 저량의 구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소득, 소비, 저축은 유량입니다. 어디까지나. 유량. 플로우예요. 플로우는 플로우끼리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플로우 시기였죠. 그 다음에 플로우의 결과 1기 말에 스탁이 나왔죠. 그 다음에 플로우고, 플로우의 결과 2기 말의 스탁은 어떻게 됩니까? B2는 B1 더하기 S2죠. 그죠? 그러니까 2기 말에는 1기 말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스탁에다가 2기 중에 저축을 더하면은, 그러면 2기 말에 스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금년 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작년 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더하기 금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축한 걸 더하면은 금년 말에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까지는 정의식입니다. 그러니까 2기 말에 이 사람이 가지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정의식입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예산 제약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산 제약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 제약의 핵심은 로빈슨 크루소가 2기 말에 죽을 때, 2기까지만 산다 그랬으니까. 2기 말에 죽을 때 뭡니까? 이렇게 이런 값을 가지고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B2가 네거티브가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2기 말에 이 사람이 빚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근데 빚을 남기고 죽을 수도 있겠죠, 뭐, 현실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로빈슨 크루소가 2기 말이면 다 목숨이 다 아리라는 걸 알고, 로빈슨 크루소의 재산 상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2기 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빚을 갖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빚 갚아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을 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서로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포메이션이 여기서는 다 있다라고 보니까 로빈슨 크루소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제가 오늘 밤에 죽을 텐데 내가 이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빌려주면은 돈을 못 갚을 게 뻔해요. 못 받을 게.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죽을 때 빚을 안 갖고 죽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좀 남기고 죽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로빈슨 크루소 스스로가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나오고 이게 바로 예산 제약을 가져오는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Y1, Y2는 주어져 있죠. R 주어져 있죠. C1하고 C2를 무한대로 크게 만들어도 됩니다. C1하고 C2를. 그러면 B2가 당연히 무한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무한대로 마이너스의 빚을 지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예산제약의, 기간 예산 제약의 본질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일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 예산 제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산제약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 B2를 이렇게 놓고요. B1 대신에는 S1이고 S1 대신에는 Y1 빼기 B1이죠. B2는 요 식에서 B1 대신에 S1을 넣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유량하고 저량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저량이 유량의 결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재산을 가지려면 저축을 해야지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시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축이라는 내가 유량을 정의를 하려고 할 때는 유량 가지고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B2는 S1이고 S1은 Y1 빼기 P1이니까 Y1 빼기 C1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S2인데 S2는 이거 넘기면 되니까 더하기 Y2 빼기 더하기 RB1 빼기 C1인데 C2인데 또 B1이 여기 있는데 B1은 다시 또 Y1 빼기 C1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퀄 1 플러스 R에 Y1 빼기 C1 더하기 Y2 빼기 C2가 되고요. 요게 뭡니까? 요게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집어넣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요거를 C1, C2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1 플러스 R,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많이 보던 형태일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초월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기간이 아니고 여러 기간에 걸친. 그래서 요거를 뭡니까? 전체 기간에 걸친 소득이고 전 기간에 걸친 소비가 되겠죠. 전 생애에 걸친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똑같은 얘기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질 않고요. 예산제약이. 전 생애에 걸친 소비가 C1 더하기 C2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전 생애에 걸친 소득은 Y1 더하기 Y2. 그런데 1 플러스 R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1기의 밀하고 2기의 밀은 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았다. 1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밀 1kg하고 2기에 가지고 있는 밀 1kg은 그대로 더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가치가 달라서.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다르냐? 바로 뭡니까? 1기에 있는 밀은, 이거는 뭡니까? 내가 R이라는 이자율이 있으니까. R이라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은 2기에는 1 플러스 R kg가 돼요. 그렇잖아요. 또 2기에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로 끝냅시다. 1기에 있는 밀은 2기에는 1 플러스 R kg가 됩니다. 빌려주면. 그러니까 1기의 밀 1kg하고 2기의 밀 1kg가 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1기의 밀 1kg하고 2기의 밀은 1 플러스 R kg가 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기의 밀하고 2기의 밀을 더할 때는 같은 잣대로, 동일한 가치로 환산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서로 가치가 다른 걸 더하는,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밀이라고 부르지만 1기의 밀하고 2기의 밀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치 사과하고 배처럼 다른 거예요. 그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안 되고, 배의 가치를 사과 몇 개에 해당된다라고 환산해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환산하는 게 뭡니까? 여기 이미 아는 듯이 1기의 밀 1kg는 2기에는 1 플러스 R kg니까 1기, 2기. 그러면 2기의 이 밀 1kg는 1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R분의 1kg겠죠. 그러니까 2기의 밀 1kg당 1기로 같은 기간으로 환산해 줘야 되니까 1기로 환산해 줄 때는 1 플러스 R분의 1kg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 플러스 R로 나눠졌지만 사실 1 플러스 R분의 1 곱하기 C2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환산을 해준 겁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현재라는 게 1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기의 가치로 환산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2기의 가치로 쓸 수도 있어요.
뭐 양변을 전부 다 1 플러스 R을 곱하면은 전부 다 2기의 가치로 우리가 쓴 셈이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기왕에 이렇게 쓴 것은 이제 1기의 가치. 근데 1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줬다라고 하고. 근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통 이자율이 양이기 때문에 2기, 3기 미래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자기 값보다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할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카운트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는 표현도 쓰지만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의 전 생애라고 한다면은 전 생애 동안의 소비 흐름의 현재 가치가 전 생애 동안의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를 초월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예산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제약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C1, C2에다가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이거는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이니까 이거는 부등식을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제 먼저 등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제 등식을 그럼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여기 소득점은 알아요. 이게 Y1이고 Y2라고 하면 여기가 소득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죠. 소득점이 있고. 요거는 요 식이 C1하고 C2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죠? 저기다 그림을 그리려면. 그러면 C1, C2에 대해서 이거는 선형식이죠. 그럼 직선을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뭡니까? 기울기하고 절편의 값을 알아도 되고 그 다음에 직선상에 두 점의 점을 알아도 되고 이으면 되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선상에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을 쓸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다가 C1 대신에 Y1을 집어넣고 C2 대신에 Y2를 집어넣으면 같아지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직선은 Y1, Y2라는 점을 지난다. 라는 걸 말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아주 쉽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는 C2에 대해서 넘겨서 풀면은 1 플러스 R 곱해지고 앞에 마이너스만 붙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런 직선이 나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이런 이제 선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림을.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부등호였으니까, 그럼 부등호로 하면 이 선의 안쪽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예산 제약을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대차 거래를 할 수가 없었을 때는 예산 제약이 이거였어요. 이 사각형 아니었어요. 보관이 가능했을 경우는 45도선을 그어서 요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가능함으로써 뭡니까? 예산 제약의 범위가 더 넓어지죠.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도 범위가 넓어지고 빌리는 사람에게도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그만큼 이 경제적인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발전이 결국 뭐냐면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즉 타임머신에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 뭐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은 불가능한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에서 현재로 가져오겠다. 그럼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럴 때는 R이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를 현재로 현재는 전부 다 미리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를 현재로 끌어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빌리겠다. R이 네거티브가 아니네. 예. R이 엄청나게 커지네. 예. 거꾸로 얘기해서 R이 엄청나게 커지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R이 엄청나게 커져서 하여튼 뭐 그 일반 균형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자율 효과 같은 걸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산 제약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뭡니까?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 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등호로 썼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실제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질 않고요. 이 선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선상에서. 왜 선상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산 제약이 이너퀄리티가 아니고 이렇게 이퀄리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산 제약이 이렇게도 아니고 이퀄리티가 되는 이유인데, 만약에 예산 제약이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B2가 네거티브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인데, 이걸 안다면 아무도 이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반대의 경우. 이 경우.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경우. 이제 이 경우는,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지를 못하잖아요. 다 썼더라면은, 자신의 효용을 더 극대화시킬 텐데, 이제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내가 남기고 죽는다면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 자식을 사랑해서 좀 남기고 죽겠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는 한 100살까지 살 줄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소비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상을 뒤엎고 내가 90살에 죽었다. 그러면 10년어치의 소비가 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이 모형에서는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2기간 살고 언제 죽을지를 알고 그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좀 현실성 떨어지는 가정이지만 뭐 이렇게 좀 우리 간단한 모형을 보자고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비 이론은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측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 행위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실제는. 그리고 소비 이론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전을 해야 돼요, 현실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것만 본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현실로 갈 때는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여러 가지 이제 단순화 시켰던 가정들이 다 이제 현실적인 가정으로 바뀌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즉 남기고 죽으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확실하게 아는데 뭐 그래도 나는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 뭐 이거는 합리적인 소비자는 아닌 것 같고 종교적으로는 합리적인 소비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세속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는 아니고 경제학은 세속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남기고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퀄리티만 우리는 취급을 하도록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안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선상에서 이제 소비가 일어난다. 자, 기왕에 얘기할 게 이제 우리가 2기간만 봤는데 만약에 이 소비자가 2기간이 아니고 T기간 동안 생존을 한다.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가 1, 2를 이게 청장년기, 노년기로 봤는데 청장년기를 다시 나눠가지고 청년기, 장년기 20년씩. 그 다음에 노년기도 이제 뭐 41세에서 60세, 61세에서 80세 한 4기간으로 나눈다. 아니면 그거를 10년씩 8기간으로 나눈다. 아니면 1년씩 80기간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산 제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C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C2,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C3,
4승분의 C4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C2하고 C3도 서로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자율이 똑같이 기간에 관계없이 R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C2 2기 때 밀 1kg은 3기 때는 1 플러스 R분의 1kg하고 3기 때는 1 플러스 R 2기의 밀 1kg가 3기에는 1 플러스 R kg가 되니까 3기의 밀 1kg는 2기에는 1 플러스 R분의 1kg가 되잖아요. 그래서 3기의 밀 1kg를 2기로 환산하면 1 플러스 R분의 1이고 다시 또 1기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려면 또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 되니까 1 플러스 R 제곱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T기는 1 플러스 R T 마이너스 1분의 1로 나눠진 것이고 이것이 Y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전체 기간에 걸친 소비의 현재 가치가 전체 기간에 걸친 소득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요새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물론 이게 뭐 나도 수업 시간에 많이 써먹던 그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그 금수저가 여기 있겠죠. B제로. 그죠? 그거는 이제 태어날 때 이미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B제로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예산 제약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제약이라고 해서 요 공식 딱 외우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준 수업을 한 것이 예산 제약을 기간 간 예산 제약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생각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냐는데 얼마든지 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자율이 1기하고 2기 사이의 이자율은 R1이고 2기하고 3기 사이의 이자율은 R2고 3기하고 4기 사이의 이자율은 R3고 이 자리 달라진다면 어떻게 예산 제약을 세울 것이냐. 뭐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C1 더하기 1 플러스 R1분의 C2 더하기 C3의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자율이 다르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같은 R이라면 이게 1 플러스 R 제곱이라서 저거랑 똑같을 것이고 원리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예산 제약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현재 가치 모르고 그냥 예산 제약을 그냥 통으로 외웠다면은 아마 그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 그림 그린 건 뭐 여기 나와 있고 이런 제약은. 자 이제 소비자의 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예산 제약이 너무 지금 이걸 너무 위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하죠. 그냥 소득점을 이 정도에다가 하고 Y1이고 Y2고 1 플러스 R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R 기울기가 이게 이제 예산 제약이고 이 예산 제약 선 상에서 이제 다 어디든 다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이 소비자가 선호가 어떤지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소비자의 선호 저기 나와 있네요. 그죠? 소비자의 선호를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계량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비가 C1이고 미래 소비가 C2면은 그로부터 얼마 정도의 소비 효용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함수가 있다면 그걸 이제 효용함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효용함수로서의 충족시켜야 될 어떤 특성이 있죠. 특성이 뭐냐면은 U1이라고 하는 것은 U를 C1에 대해서 미분한 것인데요. 양의 값을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한계 효용이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암만 소비를 많이 해도 물리지 않는다. U2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U11이라는 것은 이 U1을 다시 C1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C1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을 통해 가지고 이 두 번 미분을 하면 이게 한계 효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한 번 미분한 게 한계 효용이고 두 번 미분한 것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나타납니다. 체감의 법칙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효용 함수를 가지는 경우에 이것을 이 평면에다가 그림을 나타낸다면 이와 같이 이제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원래는 이 효용 함수는 3차원입니다. 그죠? 여기가 C1이고 C2고 여기가 U, C1, U의 값을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C2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고 C1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고 한계 효용을 체감하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는 어떤 이런 스피어가 될 텐데 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우리 평면 공간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그림이 있는 이 스피어를 특정한 그 U 레벨에서 자르면은 이 모습이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한 이런 이제 무차별 곡선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린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효용 함수의 예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수식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걸 할 때 이거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효용 함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우리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UC1, C2를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합시다. VC1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VC2. 그리고 여기서 V를 각각 C1이나 C2, V는 이제, V의 1차 도함수가 양이고, V의 2차 도함수의 값이 음이라면은, 이건 뭡니까? 아까 우리가 효용함수에 대해서 주었던 U1 양이고, U2는 양이고, U1은 음이고, U2는 음이다라는 제약을 충족시키죠. 그죠? 자, 근데 이와 효용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이와 같은 효용함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효용함수의 아주 특수한 형태입니다. 아주 특수한 형태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쓰느냐? 취급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효용함수가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효용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효용이 additively separable하다라고 이렇게. 이거 additively separable이니까 뭡니까? separate 할 수 있잖아요. separable 했죠. 그 다음에 이게 곱셈이 아니고 덧셈으로 separate를 시켰으니까 additively separable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효용함수의 특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표현을.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로 1 플러스 로분의 1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식인데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마치 현재 가치로 소비나 소득의 흐름을 할인을 할 때 쓴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현재 가치로. 이것도 보면은 VC1은 현재 발생하는 효용이거든요. 왜냐하면 C1으로부터의 효용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니까 지금 현재 효용이죠. 이번 기간 중에 효용. VC2는 같은 V라고 썼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C2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효용입니다. 그럼 현재 효용하고 미래 효용을 그대로 우리가 동일한 1대1로 더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1대1로 더할 수가 없다면은 서로 다른 현재 효용하고 미래 효용이 1대1의 가치가 서로 똑같은 가치가 없다면 나에게 그 가치의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1 플러스 5분의 1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효용을 현재 효용으로 할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로의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 이건 뭘 말합니까? 미래 효용을 현재 효용보다 내가 낮게 평가하는 거죠. 이건 뭐 내추럴한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일 나한테 떡 하나 주겠다는 약속보다도 지금 떡 하나 주겠다는 약속이 더 나한테는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로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시간 선호율 또는 시간 선호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로우의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현재를 선호하는 거예요. 현재 효용을 선호하는 거예요. 또는 로우의 값이 큰 사람은 현재 효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또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impatient consum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효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뭡니까? 아무래도 현재 많이 쓰려고 할 겁니다. patient하다면 뭡니까? 참고 나중에 많이 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자체가 무슨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용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그 특성을 반영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여러분 생각합니다. 빨리 가야겠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 페이션스 나타내는 게, 좋은 예가, 여러분들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삼모사. 원숭이들이 이제, 오늘 갑자기 데모를 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이제 주인이 아침에 떡 3개 주고 저녁에 떡 4개 줬는데, 배고파서 못 살겠다. 우리에게 떡을 더 달라. 그리고 데모를 하니까 주인이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타협안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줬는데 앞으로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가들이 좋아하고 이제 데모를 풀었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고사성어는 이제 사실은 이제 원숭이의 어리석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고사성어지만은, 원숭이의 효용함수가 이렇다면은 아침하고 저녁 사이에 로가 양이라면은 원숭이는 현명한 결정을 한 거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예산 제약은 Y1, Y2에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소득점이 여기고, 소득점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직선을 그은 게 예산 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로의 값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로의 값이 큰 사람, 즉 임페이션트한 사람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로의 값이 작은 사람은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미래 소비를 많이 하는 쪽으로, 현재 소비를 적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이 선택하는 소비가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 제약이 접하는 이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점을 우리가 소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서 1기적으로 내린 것은 1기의 소비고요. 이거는 2기의 소비인데 스타를 붙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선택한 소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옵티멀한 소비죠. 최적의 소비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습니까? Y1보다 C1 스타가 작으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1기에는 C1 스타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겠죠. 그리고 그 저축된 것을 그대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이고, 빌려주면은 2기에는 뭡니까? 그 저축한 것에 더해가지고 이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만큼 이제 2기 말에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겠죠. 그 중에 이제 원금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여기에 R만큼 붙은 것이고. 하여튼 원금이든 이자든 2기에는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죠. 왜냐하면 2기 말에는 어차피 남기고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C2는 뭡니까? 바로 그 금액이 될 겁니다. 즉, Y2에다가 1기 때 빌려준 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이다. C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없다면은 저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이 뭔지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소비 선택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요인들이 그냥 영향을 미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소득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소득이 Y1, Y2로 주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변하면은 이 사람의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려고 하는 것이 Y1하고 Y2 중에서 Y2는 변함이 없고요. Y1만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Y1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림을 가지고 보는 게 편하니까. 안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자, 여기서 원래 소득점은 이 Y입니다. Y1, Y2에 나타나 있는 이 Y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제약선은 Y1을 지나가고 길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선이고 무차별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C니까 이게 원래 소비점입니다. 이것이. 원래 소비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그 그림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Y2는 가만히 놔두고 Y1만 증가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소득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자, 그러면 Y2는 가만히 있고 Y1만 증가했기 때문에 Y2는 가만히 있고 Y1만 Y1 다시로 증가를 했다. 그러면 새로운 소득점이 나오겠죠. 이게 어디 Y 다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산제약선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점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선이니까 이 점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선을 그으면 돼요. 원래 선하고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예산제약선이 바깥으로 더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비점은 무차별 곡선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예산 제약선하고 또 접하는 점, C-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C하고 C-를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소득의 증가가 이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다가 C-를 이렇게 찍었지만은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C보다도 C-가 더 우상향 방향에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현재 소비도 증가하고 미래 소비도 증가하고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케인즈의 추측하고 같죠. 왜? 현재 소득이 증가했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현재 소비를 증가시켰어요. C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현재 소비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 현재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소득의 증가분보다는 적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도 C2가 증가하잖아요. 이거 비교해보면. C2가 증가하려면 Y2는 안 변했는데 C2가 증가하려면 1기 때 좀 남겨야지만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득 증가의 일부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쓰고 일부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데 쓴다. 즉 한계 소비 성향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그림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린다. 또는 여기서 어디죠? C보다도 이쪽에서 접하는 것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해도 원래 무차별 곡선 이거하고 내가 그린 무차별 곡선이 서로 만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건 틀린 무차별 곡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소비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도 C-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렇게 그렸다 뿐이지. 자, 여기에 C-가 있는 여기에 C-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만약에 여기에 C-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소득은 증가했는데 현재 소비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C-가 있으면은 소득이 증가했는데
현재 소비는 소득 증가보다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얘기하면은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기의 소비를 오히려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든 뭡니까? 소득이 증가했는데 현재든 미래든 소비를 줄인 게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소득 효과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소득이 늘어나는데 X자의 소비가 줄어들었다. X자는 뭡니까? 뭐죠? 뭐라 부르죠? 소득이 늘어났는데 X의 소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X는 뭡니까? 소득 효과가 양이다. 정상제잖아요. 그러면 정상제가 아닌 걸 우리 뭐라 불렀죠? 열등제? 맞나? 열등제자. 기펜제는 가격 효과가 마이너스인 경우 열등제라고 불렀잖아요. 그 열등제는 일반적인 재화가 다 열등제입니까? 아니죠. 특별한 재화, 특수한 재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있다라고 하면 부자가 되면은 굳이 내가 저거 먹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오히려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열등제잖아요. 자, 만약에 이 C-가 이 C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쪽이나 이쪽에 있게 되면은 C1이나 C2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C1이나 C2가 열등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 C1, C2는 하나의 재화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재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를 합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모든 재화의 어떤 평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의 어떤 평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그 평균적인 특성이 열등제다? 이상하죠. 정상제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제를 정상제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C1이나 C2는 모든 재화를 다 섞어 놓은 어떤 평균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림상으로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은, C1, C2가 어떤 특정한 재화가 아니고, 어떤 모든 재화를 섞어놓은 평균적인 재화라는, 그래서 이것은 열등제가 될 수 없다. 정상제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C2가 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서 수직선 긋고, 여기서 수평선 그어서 이쪽, 북동방향이라고 하나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동방향으로 간다면은 뭡니까? C1도 증가하고, C2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C1도 증가하고 C2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Y1이 증가했을 때 C1도 증가하고 S1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케인즈가 얘기했던 첫 번째, 한계 소비 성향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서포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인즈의 절대 소득 이론이 다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소득 효과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소득 효과를 보려고 하냐면은, Y1은 가만히 있고, Y1은 변함이 없고, Y2만 증가하는, 미래 소득의 증가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소득점이 이제 원래 Y였는데, Y1은 가만히 있고,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Y2가 이제 원래 Y2에서 Y2-로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걸 이은 두 개의 새로운 소득점 Y 더블 다시죠. 더블 프라임이 원래 우리가 이 Y 다시를 지나는 이 예산 제약선하고 같은 선상에 있게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그림을 두 개를 따로 그려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이유는, 자, 만약에 소득점이 1로 왔다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이 예산 제약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 제약선이 뭡니까? 미래 소득에는 변함이 없이 현재 소득만 늘어나도 달성될 수 있고, 현재 소득이 변함없이 미래 소득만 늘어나도 달성될 수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선택하는 소비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죠. 예산 제약선이 같으니까. 이게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이동한 이유가 현재 소득이 증가해서 이동했느냐, 미래 소득이 증가해서 이게 이동했느냐를 이 사람이 묻고, 그러면 나는 C1을 늘려야지, C2를 늘려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사람은 뭡니까?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소비만, 효용만 극대화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묻지 않고 이 사람이 선택하는 소비는 같아요. 그러면 이때 소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정상제라는 전제하에서 C1도 늘어나고 C2도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소득이 늘어났을 때 C1하고 C2가 다 늘어나가 마찬가지로 미래 소득이 늘어났을 때에도 C1하고 C2가 다 늘어납니다. 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케인즈의 절대소득 이론의 세 번째에 우리 퀘스천을 던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소비인데, 1기의 소비인데 2기의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2기의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기 소득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사실은 1기 소득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2기의 소득이 늘어나리라고 하는 그 기대 자체가 이 사람의 1기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케인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기간 동안의 소비는 같은 기간 동안의 소득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게 바로 절대소득 이론이라고 하는, 절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거든요. 여기서는 뭡니까? 1기의 소비가 1기의 소득에도 의존하지만 2기의 소득에도 의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케인스의 절대소득 이론이 그런 점에서 틀리다는 얘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효과입니다. 이자율 효과. 이자율 효과는 조금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제 소득 효과는 기울기의 변함이 없이 평행 이동을 했는데, 이제 이자율 효과는 이런 거죠. 이자율이 이렇게 이 점이 있는데, 이자율이 변합니다. 이자율이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자율 효과는 여러분들이 그 미시경제학에서 XJ, YJ 소비 선택할 때, 가격 변화의 효과하고 같습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차이는 XJ, YJ 가격이 변했을 때 이제 여기 절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절편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소득점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왜냐하면 소득점을 항상 통과를 해야 되고, 소득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기울기, 이자율이 변한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니까, 마이너스. 기울기가 뭐 이자율이 올라간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파란색 예산 제약선을 따졌을 때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그림에 따라서는 여기서 될 수가 있고요. 뭐 여기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밑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될 수가 있고 어디가 될 수가 없는 거냐는 또 우리가 뭡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뭘 따져봐야 되느냐? 이자율 효과, R이 상승한 것은 우리가 이자율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건 마치 미시경제학에서 가격 효과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면 가격 효과는 우리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대체 효과하고 또 하나는 소득 효과죠. 그래서 우리도 같은 걸 해보자는 거죠. 같은 걸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 원래 무차별 곡선이 이거였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예산 제약선하고 기울기가 같으면서 원래의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맞나요? 네, 그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선을 그리면은 빨간 걸 갖고 그리니까요. 노란 거. 새로운 예산 제약선은 파란 선이니까 하고, 원래 무차별 곡선은 요 하얀 선이었으니까 접하는 걸 그림을 그리면은 뭐 정확하게 이쁘게는 못 그리는데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은 원래 저기 있으니까
이거죠. 이게 원래 무차별 곡선이고요. 원래 예산제약선이고, 이게 새로운 예산제약선이거든요. 이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원래의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걸 그러니까 B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에서 C로 가는 게 이자율 효과인데, 가격 효과인데, 그 A에서 C로 가는 것을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였습니까? 대체 효과죠, 여러분들. 미시경에서 배운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는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같으면서 예산제약선 자체가 이제 평행이동한 거니까 소득효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A에서 B로 간 것이고요. 소득 효과는 B에서 C로 간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 경우에 그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대체 효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뭐 딱 한 방향이죠. 뭡니까?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재화를 적게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자율의 상승이 1기 소비하고 2기 소비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의 가격을 더 상대적으로 올려놓는 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1기 소비 한 단위하고 무엇이 같다 그랬어요? 2기 소비, 미안합니다. 2기 소비 한 단위하고 1기 소비 1 플러스 R분의 1 단위가 같다는 거죠. 이게 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기 소비를 1기 소비로 환산을 할 때 1 플러스 R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R분의 1은 결국 뭐냐면 1기 소비 단위로 표시한 2기 소비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1기 소비로 표시한 2기 소비의 가격.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2기 소비를 내가 한 단위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1기 소비를 희생해야 되죠. 얼마나 희생하면 되느냐? 1 플러스 R분의 1 희생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1 플러스 R이, 이자율이 R이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표현해. 2기 소비를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서는 1기 소비를 1 플러스 R분의 1 단위 줄이면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2기 소비를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1기 소비 1 플러스 R분의 1 단위를 그 값으로 내가 대가로 치렀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상대 가격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자율이 뭐냐?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데 들어가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자율은 뭐냐 하면은 1기 소비하고 2기 소비, 또 나아가서는 1기 재화하고 2기 재화, 1기 노동하고 2기 노동, 서로 다른 기간 간의 재화나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자율이.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수록 이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쉬워지는 수업입니다. 이제 지금 바로 들어오질 않으면은 쉬는 시간에 한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이자율이 올라갔다? 자, 2기 소비가 비싸진 겁니까? 1기 소비가 비싸진 겁니까? 2기 소비가 싸지고 1기 소비는 비싸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1 플러스 R분의 1이 뭐라 그랬습니까? 1기 소비 단위로 표시한 2기 소비의 가격이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게 떨어집니다. 2기 소비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2기 소비가 싸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내가 1기 소비 한 단위 줄이면은 2기에는 뭡니까? 훨씬 더 소비가 늘어나요. 소득이 늘어나요. 아니야, 미안합니다. R이 올라갔으니까 소득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1기 소비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죠. 2기 소비에 비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게 뭐냐? 2기 소비가 싸졌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뭡니까? 2기 소비를 늘리고 1기 소비는 비싼 거는 1기 소비가 비싸니까 줄이는. 근데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지금 안 쓰고 저축하면 2기에 훨씬 많은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거 즐기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 생각이나 이 생각이나 사실은 같은 생각인데 이게 더 근거가 있는 생각이죠. 대체 효과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뭡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 정상제라면은 소득 효과는 플러스일 거고. 이거 C1, C2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게 C1, C2라고 하고요. 대체 효과는 C1을 줄이고 C2를 늘린다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써도 되고요. 소득 효과는 뭐냐? 소득이 늘어났을 때 정상제라면은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소득 효과 플러스겠죠. 그죠? 이게 정상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 경우가 소득이 늘어난 거냐 줄어든 거냐 판단합니다. 예산제약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B에서 C로 갈 때 예산제약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 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우에는 소득 증가, 소득 효과인데 소득 증가입니다. 이거는 증가. 그러니까 C1도 늘어나고 C2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합한 이자율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와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고요. C2는 어떻습니까? C2는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소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소득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이 경우에 소득이 늘어난 거냐?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현재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Y1 소득점은 여기고 소비점은 C1 스타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이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더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부자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대부자라 그러죠. 대부자기 때문에 소득 효과.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다 됐지만 요거까지 해야지 우리가 이제 끝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자를 얘기를 했는데 차입자를 생각해 봅시다. 차입자. 이 경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소득점은 여기 있고 Y 있고요. 예산제약선은 이거고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접해서 소비점은 C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C와 스타가 여기이기 때문에 현재 소득보다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이 사람은 뭡니까? 현재 차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차입자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모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차입자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산제약선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잘못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존이야. 기존 예산제약선은 이 선이고요. 여기를 통과하고 있고 이 사람의 소비점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사람의 소비점. C1 여기서 접하고 C1 스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경우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득점을 중심으로 예산제약선이 기울기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아마도 뭐 C점과 같은 점에서 이제 새로운 소비를 선택을 할 텐데 이걸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나눠보자 이거죠. 그러면 나누는 방법이 새로운 예산제약선하고 기울기가 같으면서 기존의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점을 우리가 구하면 B점이 됩니다. B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C로 가는 건데 이 이동을 좀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지만 A에서 B로 가는 거 이거는 대체 효과죠. B에서 C로 가는 거 소득 효과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크기를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본 이 경우는 이건 대부자의 경우 이쪽에다가 차입자의 경우를 한번 써봅시다. 차입자의 경우에는 C1하고 C2에 대한 효과가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 효과는 항상 방향이 분명하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것을 많이 소비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림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대체 효과는 이 자리에 오르면은 1기하고 2기 소비에 대한 대체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1기 소비가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적게 소비하고 2기는 많이 소비하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어떻습니까? 소득 효과는 예산 제약선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뭡니까? 차입자예요. 차입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그렇잖아요. 내가 1,000만 원 차입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자율을 5%에 차입하고 있었는데 이자율이 미국이 막 이자율 인상하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통화정책 긴축해가지고 이자율이 10%가 된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연 1,000만 원 넘어 1억을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5%였다면 1년에 5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10%가 되면은 1년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 더하기. 이전보다도 더 뭡니까? 내가 가난해졌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소득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500만 원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C1, C2는 또 정상제라고 하면은 C1, C2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걸 합한 이자율 효과는 이번에는 C1은 줄어들고 C2가 이번에는 또 퀘스천 마크입니다. C1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차입자에 있어서는 이자율 증가는 뭡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자율을 올리면은 일부 차입자들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부도를 내고 부도를 내면은 금융기관들이 또 부실 자산이 채권이 생기고 그러면 경제 전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우려고요. 근데 그렇게 부실 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은이나 하여튼 모든 국책 연구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 올 것이냐, 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들이 BIS 비율이 건전하고 웬만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위기 오지 않는다. 가계부채 때문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차입자들이 소비를 분명히 줄이잖아요. 그렇죠? 대부자들은 소비를 늘릴지 줄일지 잘 모르는데 줄입니다. 차입자들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뭡니까?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거시경제. 소비는 총수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소비는 총수요의 중요한 부분이면서 경기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소비 자체의 특성이 스무딩이거든요. 사람들은 소득은 들쑥날쑥해도 소비는 어느 정도 스무드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예산 제약선이 소득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소비는 뭡니까? 이 정도에서 일어나거든요. 소득은 현재는 굉장히 많고 미래는 굉장히 적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발생해도 사람들은 뭡니까? 소비는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전체에서 한 60%,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처럼 스무스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자율을 올리면은 Y에 관계없이 뭡니까? 소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이거는 스무스한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총수요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경기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성장도 인류도 낮고 그런데 그래서 이자율을 올렸을 때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꾸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고 요새 부동산 경기 막 뭐 이상하게 가고 있어가지고 좀 우려스러운데, 이제 뭐 그래도 아직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그래도 견딜만 하답니다. 금융위기까지는. 그렇지만은 뭡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에 위기는 안 오더라도, 이자율은 언젠가는 정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의 문제지, 0%에 가까운 이자율이 뭐 오래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벌써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 장기간 지속된다. 그 자체가 벌써 저성장,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는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별로 안 좋은 현상이에요. 경제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하여튼 뭐, 여담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이자율 상승이 이와 같은 두 번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비를 끌어내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